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치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는데요. 야당 단독 개원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내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패널들과 정치권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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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원구성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 거고. (21대) 국회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인 (22대) 국회가 첫날부터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이란 불명예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대치 형국이 계속될 전망인데, 22대 국회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192대 108이라는 그 숫자가 말하듯이요. 결국은 아마 22대 국회는 21대보다 훨씬 더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첫 번째 보여준 장면이 결국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본편이 몇 편이 더 있을지 모르죠. 이제 시작이니까. 예. 앞으로 아마 4년간 계속 이런 장면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이걸 타개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곳곳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집권당이나 아니면 야당 이런 데서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22대 국회가 21대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은 실제로 총선 민의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떼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민의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탓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일하자고, 그래서 빨리 개원해서 국회를 가동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겁니다. 다른 쟁점이 있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첫 본회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본회의에 모두가 참석해서, 여당, 야당이 모두가 참석해서 국회의장을 공동으로 같이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양쪽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이는 머리를 맞대는 그런 수기의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야당이 힘자랑을 한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야당이 왜 단독으로 개의했느냐라고만 문제 삼으면, 국회의원을 뽑아준 게 왜 뽑아준 겁니까? 일하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법에 정해진 시한에 맞춰서 국회를 개원하자고 하는 야당의 논리가 잘못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당이 정치력을 비록 소수지만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해야, 그래야 정치가 나오는 것이지,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지 저는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자, 민주당은 내일로 다가온 원구성 협상 시한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뽑는 본회의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강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지금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인데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민주당은 여차하면 18개 상임위 모두 독식하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해결 실마리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저는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4년 전에도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생각해야 될 부분,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져서 자기가 가져왔지만 냉정하게 볼 때는 4년 전의 그 선택이 결국은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 시즌 1으로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재명 대표를 방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18대 같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구성 협상을 88일 거쳤습니다. 물론 이제 원구성이 빨리 되면 되겠지만 국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협치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보다도 국회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18대 때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법사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육자랑 힘자랑을 넘어선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임시 국회의장을 사회를 맡았던 육선의 추미애 의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추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서 SNS에 육행시 챌린지에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면 이렇습니다. 탄핵만 답이다. 이걸로 이제 육행시를 챌린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은 한때 유행했던 추미애 한시가 떠오른다면서 맹비난했고요. 또 임시 국회의장이라도 좀 중립성이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글쎄 어제 의사 진행하고 중립성하고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추미애 의원이 임시의장이 된 거는 국회 관행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 육서의원이니까 임시의장으로 의장 선출 과정을 진행을 한 것뿐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SNS에 육행시를 제안한 거는 맞습니다. 아마 그 뒤에 당원들이 또 거기에 댓글을 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하는 어떤 정치행위, 당원들과의 소통 과정인 거고, 어제는 그냥 임시의장으로서 절차 진행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중립성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인 지도체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당대회 1위를 당대표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삼아서 사실상 부대표 역할을 맡기자는 건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단일성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별충형 혼합형 지도체제, 소위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 의미들은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견제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돼버렸어요. 2인 지도체제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겠다. 그 2인 하이브리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형태에 대해서 원외 위원장들의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2인 지도체제 언급이 나오자 이 당내에서는 친윤계, 친한계 모두가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각자의 계산법,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두 건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느냐 아니면 그 1인 지도체제로 만드느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도 보이는데, 2인 지도체제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2인 지도체제를 할지라도 대표가 있고 수석 최고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2인 지도 체제라고 하려면 공동 대표가 돼야 되는 게 2인 지도 체제고요. 과거에 보면 이 지도 체제는 왕도가 없습니다. 네. 이런 지도 체제여야 뭐 이 당이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옛날에 찾아보시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표현도 있고 뭐 온갖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뭐 이 의석 열세를 극복하고 집권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미래 비전만 확실히 있으면 네. 그게 뭐 단독이든 단일성 집단이든 집단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2인 지도 체제가 아니고 일종의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걸 가지고 뭐 누구 견제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관련 모든 사안에는 지금 한 전 위원장과 좀 연결짓는 정치적 해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 의사와 좀 별개로 좀 뭐 기정사실로 뭐 등판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럼 한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도 평론을 하면서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 소위 말해서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특검 전국에 있어서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중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을 뭔가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는 좀 허하다는 느낌이 정도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리고 이재명과 맞싸워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는 총선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책임론도 있지만 그 총선 때의 강렬한 메시지와 행동, 일정 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금의 상황이 이어질수록 저는 한동훈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등장할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성 지도 체제냐 설왕설래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또 수사기관 무고죄와 또 법 왜곡죄 신설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의를 적시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글쎄 여기에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뭐 지금 대상이 판사, 검사, 지금 검사가 수사하는 중에 어떤 진술을 회유한다거나 아니면은 구형량을 가지고 소위 플리바게닝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혹은 이런 일이 사후에 벌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논의지 이것이 무슨 뭐 판사, 검사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얘기가 나온 수준이지 이것을 뭐 법제화했다, 뭐 법안을 제출했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특히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대표 기소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일단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유무죄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뭐 뇌물죄하고 증거인멸 교사 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대북 송금 관련된 외환관리법 위반인데요. 지금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계속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최종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면 지난 5월 24일 날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800만 불의 성격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재판에 나왔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부분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서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 측은 이런 관련된 주장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진작에 증거로 제출이 됐고 이 부분 주장을 변호인이 증거로서 원용해서 했다고 하면 뭐 다소 유리한 결론을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심 견과는 내일 봐야 되고 또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라 또 항소심의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일이라던 그간 야당의 설명과는 달리 김 여사 순방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우선 과거 야당의 주장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타지마할 일정 왜 이렇게 이 일정의 대표가 되는지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순방 마지막 날 인도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사전 답사 일정표를 보면 인도 방문 이틀 전인 11월 2일자 일정표에 이미 타지마할 관람 일정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간 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또 드러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 당시에 인도 방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대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아마 알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인도 측이 요청을 해서 즉석에서 결정을 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도종환 장관 그 후임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신뢰를 담보할 만한 정도의 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현장에서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2월 2일 일정표에 이미 있었다면 11월 4일에 출국했거든요. 그러면 출국 전에 이미 알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1월 3일 이따 보면 뭐 이제 인도 외무성이 또 공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11월 2일부터 한국과 인도 사이에는 이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이 그 협의가 끝났고 합의가 된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고민정 의원과 황희 의원이 얘기한 거는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뭐 특검으로 무슨 진상규명을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간에 그 이것저것 해명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판을 엄청나게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명이 계속 엉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당시 사전 답사에 동행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 답사 때 청와대 직원이 서울과 소통을 해서 타지마할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기서 그럼 누구랑 연락을 해서 이뤄진 걸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내일 고민정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아마 이 문제 관련해서 그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내일 오전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그 보면 이게 이제 어쨌든 영부인이 가시는 일정이고 사실 공식적인 외교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마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정되는 일정들도 간혹 있겠지만 사실은 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친교 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최종적인 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일정들을 양측에서 제안하고 제안받는 그런 일정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 김정숙 여사가 온다라는 건 이미 그 김정숙 여사가 도착하기 전에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에게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을 때부터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 김정숙 여사가 왔다면 이 그 김정수 여사와 인도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친교 행사를 무엇으로 제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민들 속에 이 그 타지마할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그 사이에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 이것을 서울에서 짓고 갔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지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드신 것처럼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 여사의 이제 타지마할 방문이 순방 이전에 결정됐던 걸로 보이는 아까 정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김 여사 입국 전에 인도 외무성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2018년 11월 4일 날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을 하는데요. 11월 3일 그 전날이죠. 인도 외무성에서 뭐라고 홈페이지에 내방 공지를 했냐면 얼라이브 앤 비짓 타지마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지에서 원해서 그쪽에서 인도에서 원해서 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된 셈이고요. 이게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어떤 팩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리 출장 도착하기 전에 거기 실무선들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거길 가왔다는 그 부분과 실제로 또 인도 외무성에서 이런 일정을 올렸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거짓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볼 때 단순히 국민들이 그리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단순히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타지마할을 갔다 온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11월에 체코를 갔습니다. 체코는 원래 체코 프라하를 갔는데 체코 프라하 원래 목적지가 거기 아니고요. G20을 하기엔 아르헨티나를 가기 전에 그쪽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LA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글로 갔거든요. 그때 여당이 얘기한 게 뭐냐면 원전 세일즈 외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을 계속 강하게 밀고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급유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3시간 더 걸려서 급유를 하러 갔다는 거 말이 안 맞거든요.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이제까지의 김정숙 여수가 소위 말해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도 이게 그런 흐름에서 뭔가 개인적인 사감이 결국은 이런 일정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자꾸 이 논란 자체가 사실은 비판도 어느 정도 함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초에 이 방문 자체가 외교 활동이고 실제 인도 모디 총리와의 환담도 있었고 관련해서 최초 제안됐던 것도 허황우라는 어떤 역사적 매개 이 부분을 모디 총리가 특히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허황우 이 기념공 사건을 매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방문 때 이미 관련해서 11월에 방문해 줄 걸 대통령께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고민정 의원 등이 하나하나 상세히 다 밝혔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교적인 어떤 일정으로서 뭐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 되니까 갑자기 기내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6,300만 원. 이 내용 역시 현 정부가 당시 문체부라든가 외교부 관련해서 이 청구서를 정부에 냈던 대한항공 측에 확인하면 이 내역이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통령 예방 시에 그 전용기의 기내식이 어떤 비용에 근거해서 책정되는지 바로바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6,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인원으로 나눠서 한 끼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 공세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치졸한 공세에 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입장을 낸 것이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이왕의 문제가 제기됐으니 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나
또 대한항공 측의 요구에서 받아서 현 정부 또 방문 과정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대로 공개해놓고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고민정 의원이 또 야권에서 계속 추가적인 설명에 나서겠다고 해서 여러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정황들이 많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인도 방문이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타지마할에 가달라고 현지에서 갑자기 요청을 해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보면은 타지마할 관람이라고 써 있어요. 또 관람.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짰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시는 지금 총체적인 의혹이고요. 그 타지마할이 뭐 예정에 됐더니 있으니 없으니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거기 2천만 원의 예산이 또 투입됐는데. 그게 뭐 적절했는지 의원님.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뭐 특검을 통해서든 고소고발을 통해서든 뭐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 근데 국민들 생각이 아닐까요? 논란이 커지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는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요. 어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친문 인사들이 밝히지 않았던 내용은 도종환 그 문화체육부 장관이 방문단으로 확정이 됐었다 하는 내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건의를 했다.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도종환 장관의 방문이 확정된 게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이 도착한 게 10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외교부가 건의했다면 그럼 외교부가 한 10월 중순쯤에 건의를 했을 텐데 그럼 정말 외교부가 건의한 거냐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내가 타지마할 관광을 해야 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그게 외교부로 내려갔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게 아마 10월 5일 도종환 장관의 그 방문단 확정부터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오는 10월 50일 25일 그 사이에 뭔가 벌어진 일 같아요. 네.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어저께 주장한 부분에서 저는 뭐 상당 부분 전보다 약간의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자 외교부가 건의를 한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 검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본인과 참모들이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인도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곧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야당은 의혹을 지금 제기한 여당과 정부가 증명을 해야 한다면서 문체부의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체부는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글쎄, 그건 뭐 문체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 같고요. 어쨌든 이번 요 인도 방문의 주체가 문체부였고 또 도종환 장관이 당시에 이 단장으로 갔었고 그리고 문체부가 이 2호기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그 기내식 비용 그런 부분들 그것도 다 문체부에서 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렇게 그 총액만 가지고 그냥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몇 명이 어떤 식사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총액이 얼마가 나왔다고 하는 세부 산출 내역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세부 산출 내역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대한항공은 가지고 있겠죠. 참 대한항공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비행기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라는 산출 내역 근거를 그럼 내놔야 된다. 그것을 내놓고 보면 정말로 이것이 과한 비용이었는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순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는지 그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것은 저는 정치적 정쟁의 공격을 위한 그런 사실상 억가 정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이 문 전 대통령이 해명글과 함께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당시 보고받았다는 김 여사의 일정을 보면 거기에도 타지마할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전에 이 타지마할 일정을 보고 받았다는 건데, 자, 배현진 의원은 그러자 뭐 거짓말도 입이 맞아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과 그다음에 이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워딩과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급급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하튼 초청장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청장은 있을 수 있죠. 먼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그게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을 얘기했다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측에서 저는 김정숙 여사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의 마음을 읽는 누군가가 이 부분을 관철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철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초청장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초청장이 있다는 얘기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결국 어떤 걸 해명할 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과하게 부각하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언제 타지마할 방문이 일정이 좀 확인이 됐는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또 어떻게 일정에 들어갔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질문을 받은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꿍꿍이를 해서 어떤 작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서의 타지마할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고, 이제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계속 변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은요, 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한다면 역대 영부인 중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건데, 이 검찰의 소환 결정이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검찰이 일단 세워야, 그 소환을 해야 뭐 파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찰은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또 지금 어제 그 일부 보도가 나오자마자 검찰발 해명이 나온 거 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정확한 스탠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또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 고문이 어제 입국했고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입국 당시 나온 이 액트지오 고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ment? 14 billion barrel? It does not have. It's possible. It's possible, very possible. 네, 액트지오 고문이 보다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기자회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좀 할까, 이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왜냐하면 액트지오가 그 본인들이 판단한 근거가 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텐데, 아마 그 중에서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얘기는요. 그 이거를 이제 호주에 있는 그 한 회사가 사실은 사전에 그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 2019년인가요? 철수를 했는데 그 회사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철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액트지오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 아마
그 언론의 질문이 거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판단 근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에서 지금 그 호주 회사가 철수하게 된 해명 자료도 내놨어요. 네,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만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 그냥 일반 그 어떤 기자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그 단정하기 어렵고요. 네네. 아마 내일 액트지오 고문을 상대로 그 호주 회사가 철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그리고 그거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그 본인 아브레우 고문의 그 의견 뭐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치졸한 시비라고 또 맞받아쳤는데요. 여야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확률이 한 20% 정도 될 정도로 좀 상당히 높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빅 뉴스인데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거 뭐 침소봉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정부가 하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뭘 해도 대통령이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실 거고요. 석유가 없다가 석유가 생기면 여러 가지 로또 맞은 거죠.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채굴하는 비용이 사오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면 지금 5천억은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서면서 되살아난 산유국의 꿈도 이 정치 쟁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들으신 대로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당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뭐냐면 이건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예. 과학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20%라는 숫자, 이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유전을 개발할 때 그 가능성과 비교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해, 노르웨이가 지금 사회복지국 하면서 그쪽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연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도 3%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가이아나 유전 가능도 16%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7%에 시작해서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의 20%라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2천조의 어떤 2천조가 매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를 시추할 때 1,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20%라고 하면 5개 시추를 했을 때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억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여기에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두고 어떤 도전을 해보고 그런 도전이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추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중에 2천조라는 거는 이게 1,000억과 2천조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국면 전환을 위해서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이제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건 해야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너무 차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쉬운 게 여하튼 야당도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뭔가 조언과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실패 확률 80%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이 가이아나 역시 16% 정도의 가능성으로 유전을 찾았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 20%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도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배정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야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국회에서 예산 배정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개원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하는데 야당은 냉정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 주셨어요. 차분하자. 근데 지금 가장 차분하지 않은 사람이 정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냉정하게 현재 이 상황들을 정리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는 이게 될까? 되면 좋겠었지만 과거에 우리 사례 중에 MB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하다가 많은 돈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쏟아 부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면 좋지요. 우리가 산유국 되는 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지금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산수를 했길래 예측을 했길래 140억 배럴이라는 막대한 양을 예측해냈는지 또 성공 가능성을 20% 이상 높게 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이걸 찬물을 끼얹는 것이겠습니까? 냉정해지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금은 냉정해지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때다.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이 다르거든요. 야당은 너무 차분하지 않다. 또 정부가 너무 차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도 추진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럼 유의미한 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과연 나올까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유전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도 물론 잘 모르죠. 그러나 저희도 이번 이 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공 확률이 20%다.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러면 실패 확률이 80%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지의 소치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유전 개발의 성공 확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000조 정도의 기대치가 있다고 한다면 5천억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2조 정도를 투입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탐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현안 질의 참 좋은데 현안 질의 하기 전에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저렇게 시추 성공률 20%라니까 80%가 실패할 확률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공하면 국익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다소 좀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절망시켰던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성공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 정도다. 지지율 방어용 아니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좀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 대통령 그 당일 국정브리핑 처음 하셨을 때 민주당의 첫 반응은 일단 환영 그리고 필요하면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에 확인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대통령께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신 건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정확히 올라갔는가?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힐 만큼의 검토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했지만 2023년에 우드사이드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유전 개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던 회사입니다. 장래성이 없다고 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석유공사가 지금 말하는 액트지오에 의뢰를 해서 짧은 기간에 20%의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내왔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지금 발표한 겁니다. 불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액트지오의 아브레유 이 고문이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은 맞지만 첫 번째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미국 정부 사이트에 의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1인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무소도 임시 거주처럼 돼 있고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 사항들을 고려할 때 액트지오의 아브레이 고문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 충분한 검토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까지 다 검토한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20%라는 확률을 뽑아냈는지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도의 유전량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을 내일 이제 밝힌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 발표의 신뢰성은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석유공사 쪽에서는 사실 자체 개발 업무 이런 연구 자료랑 호주 업체 자료 이걸 합쳐서 지금 뭐 액토지오에 넘겼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긴 맞아요. 일각에선 아직도 이게 가능성만 바라보고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가능성이 20% 높다고는 하지만요. 이례적인 좀 대통령이 나서서 이례적인 국정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런 건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어떤 탐사 자료, 물리 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업체가 아니라 한 업체 이후에 나온 그런 근거를 어떤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국내 전문가 집단이 그걸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해 2월인가 3월부터 해가지고 지난 연말까지의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 여러 가지를 보다가 대통령한테 최근에 보고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방점을 두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추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와 의무로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정보는 이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는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뒤늦게 요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지로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추라는 거는 결국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쪽에서 야당에서는 이거 80%의 어떤 가능성으로 이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는 20%라고 할 때 리더의 덕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성을 갖고 이걸 하겠다는 결단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맞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비판을 할 때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에게 소통을 직접 설명을 한 거죠. 그거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라는 부분은 국내 물가랑 같이 연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있고 또 수송할 때 돈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제조할 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자와 서비스의 어떤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산유국의 꿈 플러스 현재 내 먹고 사는 문제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안 되면 당연히 11월에 시추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몰라라 뭔가 발표만 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성 있는 입장에 대해서 밝혔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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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